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좌표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외교를 위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못 보는 사이 의원님께서는 네. 책을 2권이나 쓰셨습니다. 아, 예. 괜찮은 거죠, 이거? 예, 괜찮습니다. 예. 한 달 네. 전에 쓴 거는 이거고요. 아, 저건 오래전에 계약된 거라서. 예, 이거는 사실. 왜냐하면 좀 묵은 숙제하듯 쓴 것이고. 예, 어떻게 저보다 잘하세요. 알고. 이거는 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10대 분쟁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한 거고요. 아, 그렇군요. 최근에 이거는 트럼프가 우리 제일 큰 변수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슬기로운 트럼프 대처법. 아주 작은 책인데 아예 트럼프만 가지고 썼습니다. 저는 분쟁 지역 다른 전자의 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정치한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교훈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지금 딱 비교를 해봐도 윤석열 때는 바로 한반도가 평화의 위협이 됐지만 사실 지금 민주정부가 등장하면 이제 바로 평화를 회복해야 되는 숙제가 남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외교나 역사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쟁이라는 게 약간 고질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지구 전쟁 언제 끝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4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를 넘기면은요, 2차 대전 기간보다도 더 깁니다. 야, 내년 2월쯤 되면은 이제 만 4년을 넘겨서 네, 2차 대전보다 더 긴 전쟁인데 이게 그 최근에 러시아 핵폭격기가 아주 작살이 났잖아요. 34%가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그것도 1인칭 드론이라고 러시아 영내로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인근에서 띄워가지고 작살내버렸거든. 나는 이런 거 이래 보다 나면은 그럼 앞으로 우리 동해 러시아 그 폭격기 저 공역 침범하는 거. 네. 저기 왜 방공 식별구역 그거 좀 적어질래나? 다 부셔놔가지고 나 그런 생각까지 저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인류가 뭐 거친 통계이긴 하지만 전쟁이 안 났던 해만 모으면 50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일어난 후에 네. 이걸 스탑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기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엔도 없죠. 아주 강력한 나라도 없죠. 지금 아주 그냥 흉내만 내고 뭔가를 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전쟁은 쉬워지고 일어난 전쟁은 멈추기 힘들다. 이게 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어렵게 출범을 좀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인선을 좀 봤습니다. 네.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전 의원이 이제 그 지명이 됐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이 됐는데 일단 두 분의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예, 뭐 이번엔 특히 인선에서 하마평이 옛날에 하마평이 나오는 사람이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 하마평은 꽤 정확해요. 지금까지 보면 두 분은 예상됐던 것 중에 하나였고요. 뭐 기본적으로 인선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특히 외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그 전부터 뭔가 반미, 친중, 친북 이런 이미지와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그걸 지금 의심하는 것들이 꽤 있었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럼 위성락 이제 안보실장은 어떤 대답이냐? 우리가 당신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미나 친북 정부 친중이 아니다. 위성락은 미국 통이기도 하고 직업 외교관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친미적인 분이기 때문에 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처음부터 미국과 저항한 것보다는 뭔가 일단은 크게 걱정하지 마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인선 같아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위성락 이종석 두 분은 제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이거든요. 그때 뭐 자주동맹파 찢어져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죠. 그때 청와대 보면은 크게 외교안보에서 3개 정도의 계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3개요? 2개가 아니고 3개입니까? 3개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아주 센 보수. 뭐 김이상, 반기문 이런 그룹을 주축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의 말을 경청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보수 쪽 여기에 이제 나종일 뭐 윤영관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대척점에는 이제 좀 자주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외교부 조약국과 국정상황실 민정을 아우르는 요런 어떤 거 좀 센 자주적 흐름이 있었고 중간 그룹이 하나 있다고. 누군지 얘기해야죠. 자주도. 요걸 그때 당시에는 무늬만 자주파라고 불렀어. 그래서 난 무자파라고 불러주로. 무자파요. 예. 무자파. 이 두 분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죠. 아, 그렇군요. 무자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종석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전 이종석 통일부, 이제, 전 통일부 예. 장관은 조금 더 자주적이었고 위성락은 조금 더 동맹적이었죠. 사실은 두 분은. 그런데 이제 인수위에 이종석 그 전 통일부 장관이 인수위원이었고 외교부에서 온 외교 전문위원이 위성락.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원팀이 돼서 훗날 북미국장까지 하시거든. 네. 예, 위성락 북미국장까지. 그때 사무차장 NSC 사무차장이 이종석 전 이미 장관이에요. 호흡을 맞춰본 이력이 꽤 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 네. 그러지만 다르기도 하고 네. 같기도 해.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보시면 조선일보가 벌써 이제 위성락은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 이종석은 지금 의심을 띄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이 위성락은 미국 쪽에 그 사실을 알렸고 자주파와 문제가 됐을 때 지금 시작할 때는 비슷했지만 나중에 많이 갈렸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싸움을 약간 부추기는 것 같긴 해요. 보수 신문들이. 그런데 아마 이렇게 따로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석 장관 전 장관 한 거는 2018년의 추억. 그러니까 거기에 서훈이 사실은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인맥도 나름대로 있었고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도 했지만 안보실 차장 그때는 차장이 우두머리였습니다. 그 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다 이거는 오히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두 사람이 뭐 그렇죠. 싸우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할이 조금 갈리는 게 일단 대미 뭐 이런 동맹 정책은 아무래도 위성락 안보실장 위주로 갈 것 같고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북 관계 이러면서 어떤 마쿠 교섭이라든가 어떤 북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이제 포스트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 앞으로 안보실 1, 2, 3차장이 또 남았고. 그렇죠. 외교부 장관이 남아있고. 외교 안보 통일부 국방 장관. 통일부 장관의 이제 요 인선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제 전체적인 팀워크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사흘 만에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기초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상 간의 전화 통화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관례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축전을 보내고 또는 대변인실을 통해 가지고 공식으로 축하하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직접 육성으로 전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만나느냐. 차라리 그렇습니다. 이런 강도로 네. 가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통화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초기에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전화를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관례인데 이게 또 이제 이재명의 씌어진 프레임 때문에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했냐 지금. 그러니까 네. 엄청 흔들어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하도 화가 나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아니 지금 전화하는 거는 미국인한테 전화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공인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제 됐는데. 왜 우리가 먼저 전화 받는 거 이렇게 목을 매야 되냐고 제가 아주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늘 일어납니다. 진보적인 대통령이 왔을 때 보수 쪽에서 한미동맹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아예 그것을 깔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어지면 흔들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G7은 가고 나토 안 간다니까 또 흔들기 시작했어요.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니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 이제 두 분이 대화한 얘기를 전해진 바에 언론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은 뭐 골프 라운딩 얘기도 하고 네, 뭐 또 같이 뭐. 피습 당한 경험도 얘기하고 네, 그 이랬다는 거 얘기도 아닙니까 하고, 지금. 네. 그러니까 요 얘기하기 전에 그 백악관에서 나온 아주 이상한 메시지. 그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고 얘기를 해놓고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뭐 반대한다. 이렇게 아주 듣도 보도 못한 비외교적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반응을 여기에 대해 내지도 않았는데 중국 외교부의 레첸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아니 중한 관계를 이간질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걸 직격해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린 가만히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미국은 우리를 삶아 먹으려고 하고 중국은 우리를 구워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후라이팬에 한국을 올려놓고 서로 지들끼리 싸우겠다. 요석셈이 아니냐 이게. 왜 우리 입장이 나가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랄이냐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서 야, 이렇게까지 됐나?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그 비외교적으로 거칠게 접근한다는 느낌도 들지만 동시에 서로 우리를 땡기려고 이제 한국이 금쪽이가 된 거야. 아, 싸움이 벌어졌다. 금쪽이.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유화적인 어떤 정책, 예를 들어 한한령을 해제한다거나 단체 관광국을 허용한다거나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또 이쪽에서 또 엄청 이게 오겠구나 러브콜이. 이래서 좋은 쪽으로 또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의 메시지가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사실은 이상하죠? 이제 당선이 됐으면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중국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나. 그럼 뭐 저는 뭐 100번 양보해서 두 가지 메시지가 따로 나왔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중국에 대한 걸 늘 견제하니까. 근데 한쪽에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얘기 축가도 그랬지만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전제는 그렇게 까놓고. 전제는 그걸 까놓고 뒤에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개입과 영향력. 이게 개입과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심상치 않느냐면 바깥에 마가에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4명의 미국에서 선거 감시단이 왔죠. 맞습니다. 네. 미국의 극우세를 가고 한국 극우세를 내통을 해서 초청을 했고 그렇습니다. 한국의 선거를 왜 그들이 감시하는 것도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 마가의 로라 루머라든지 스티브 배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중국이 개입해서 이재명이 됐고 이재명은 곧 중국과 북한의 나라를 팔아먹을 거라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돌아가서 아니요. 그 사람 말고 그것도 네. 연결이 돼 있지만 네. 지금 마가에 속해 있는 트럼프한테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두 사람 스티브 배넌하고 로라 네. 루머가 아예 부정선거와 중국 개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곧 이재명이 팔아먹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한미 극우 동맹이 만들어진 맞아요. 거예요. 그게 백악관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이 개입의 가로 속에 그 생략된 말이 저는 선거라고 봐요. 한국의 선거에. 그러니까 한국의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긴 했는데 중국이 개입하려고 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에서 나온 그 성명이 정확히 그걸 짚어요. 우리는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한 적이 없다.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일단 해명해 놓고 네. 미국더러 이간질하지 마라. 이렇게 성명이 나가고 그 직전에 시진핑 주석의 축전. 네. 축전을 보면은 한중 양국이 다른 이념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면서 이제 이 구동존의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이념이 다르고 세계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더라고 우린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윤석열의 가치 외교나 이념 외교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 거리를 두고 국익과 실용 중심이라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수용해 버리는구나. 상당히 네. 반색하는 눈치를 보였다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딴 말 하니까 외교부 대변인이 바로 나서 가지고 그냥 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아니 저는 정말로 이쯤 되니까 궁금한 게 미국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중국의 우리 한국을 상대로 한 선거 개입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한국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듯이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가 이전 패턴을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말고 이제 보통 진보 정부가 일어나면 당장 하는 게 한미동맹 걱정이라고 여기 띄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미국 쪽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그걸 진짜 이상한데 하고 또 띄웁니다. 그럼 통화 시간 띄우잖아요. 그럼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뭔가 이견이 생기거나 이견이 생기기 전에도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바이든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망쳤다.
그래서 특사를 보내서 한미동맹 복구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걸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발끈해가지고 한 번도 망가진 게 없는데 왜 복구라고 하는 거냐. 쓰지 말라고 미국에서 경고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기억합니다. 자기가 예. 재선에 처음 떨어진 것은 그거다. 그거의 담론과 미국에 있는 극우들이 합쳐져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탄핵당한 윤석열이 미국에서 환생을 한 거예요. 나는 윤석열 상대하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아니 그리고 실제로 기억나시죠? 왜 네. 윤석열을 구하러 올 것이다. 맞아요. 네. 트럼프가 항공모함 타고 온다. 우리 그랬죠. 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야, 그런 상황이라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결국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인사를 통해서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한시바삐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그런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줘야죠. 저는 생각이 약간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안 믿어도 이렇게 길들이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길들이기다. 네. 왜냐하면 자 제가 오해받는다고 쳐요. 구경 앵커한테 오해받으면 내가 빨리 오해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아니라고 자꾸 나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걸 계속 표현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 그 오해를 벗기 위한 것이 미국의 프레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틀에. 그다음부터 계속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럴수록 더 뜯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당한 긴장을 저는 뭐 인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네.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좀 천천히 만나고 천천히 협상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하면 이게 국내에서 막 흔들기 시작하거든요. 보수들이 흔들기 시작하고 봐라 한미동맹 망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전화 받는 것도 빨리 얘기하고 싶고 트럼프 만나서 잘 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그거 약간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야, 근데 그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라는 게 일단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 수용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익숙하지가 않은 훈련이 안 된 국민들이 사실 솔직히 좀 많거든요. 아니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가신 것 같고 네. 훈련이 안 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오랜 시간 안보가 어려웠고 또 굉장히 어떤 생존에 어떤 시달리는 우리가 약소국의 그 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신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비굴한 약소국 의식도 없고 굉장히 높아진 자존감과 민주주의 회복에 지금 국민들의 그 수준이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주의 회복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기를 든 정치인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맞습니다.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대표적입니다. 네, 호주도 네. 그래요. 호주도 뒤집혔어. 호주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국이 폭주하는 일방주의로 나올 때는 이럴 때는 이제 조지 부시 때처럼 네. 전 세계가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게 2006년경에 조지 부시의 그 네오콘이 완전히 몰락하거든요. 럼스펠드가 잘리고 월포비치가 잘리고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그다음에 조지 부시가 착해져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사과했잖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효순 미선 사건. 네. 그러고 김정일 만나겠다 그랬고 네. 그래서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 스스로 무너지더라고.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때 조지 부시의 그 일방주의 폭주의 교훈을 아직 다 깨닫지 못했거나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그 역풍이 있어도 짐짓 강한 채 하지만 국내에서부터 지금 위기거든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이 어쩌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버팅길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는 거 우리 국민들도 제가 뭐 시위에 이렇게 나가봐도 사실은 옛날보다 훨씬 더 자주적 의식이 커져 있고요. 네. 근데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문제는 이들 마가 쪽에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발표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헥스트 국방장관의 행보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같이 하나의 전역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고 네. 당선되고 뭐라고 했냐면
그 샹그릴라 당선되기 직전이네요. 샹그릴라 가가지고 안미 경중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말은 뭐냐면 중국하고 관계 끊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가 먼저 끊어볼래? 중국하고 미국 절대로 중국 못 끊습니다. 네. 자기들은 중국을 끊으면 바로 경제 무너지거든요. 우리는 더 하죠. 경제법은 안 보여. 저는 중국하고 더 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중국하고 끊으면 그럼 우리는 경제는 완전히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럼 안보를 중국하고 적대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자기들은 못하면서 우리한테 그걸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저렇게 중국을 때리면서도 미중 무역은 매년 기록 경신입니다.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아니 그러면은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면한 현안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중요한 상대국 중에 하나이고 관세 협상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걸린 게 그 7월 4일이 이제 관세 90일 유예가 8일입니다. 7월 8일. 8일. 네. 그게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다음에 원래 6월 4일이 트럼프가 전 세계에 그 협상 중인 나라에 협상안을 내라 그래 마감일이었어요. 6월 4일이. 근데 우리는 그날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에 이제 90일 유예가 끝나면은 협상이 된 대로 관세 협상을 새로 맺는다 이 얘기거든요. 아시다시피 보편 관세 있지, 상호 관세 있지, 품목별 관세 있지. 이게 삼중 체계로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지렛대로 삼은 게 이제 뭐 알래스카에 뭐 가스 개발하고 LNG. 네. 거기에다가 조선업도 있고 심지어 주한미군 문제까지 막 그 주변을 다 에워싸고 있고 이거를 7월까지 어떻게 뭘 갖다가 타결을 한다? 저희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일단은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가 우선 화급하게 이 통상관세 이런데 동맹조정 문제가 이게 사실은 피해가기는 어렵고 어떻게든 방향을 지금부터 수립하고 전체를 다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 저번에 저 용산 대통령실 들어갔더니 컴퓨터 하나 프린터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던 정부가 그동안에 한덕수 최상목 체제에서 미국하고 협상한 내막이라든가 그런 걸 자세히 인수인계했겠냐 난 이것도 의심이 되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다 파기가 됐고 네. 그러면 양보한 거를 각서라든지 미국이 구두 약속을 미국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네요. 제가 네. 의심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통상 교섭을 할 때 협상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비밀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전체를 이렇게 완전히 먹통 트럼프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무슨 약속을 했는지 무슨 협상을 했는지를 완전히 하나도 모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미국 쪽의 반응을 보면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때 한덕수가 했던 게 기억나시죠? 미국에 네. 맞서지 않겠다. 우리 미국의 은혜를 입은 거다. 그리고 경제 안보로 풀겠다. 경제 안보로 풀겠다. 한미동맹 강조하겠다 했는데 그때 베센트는 뭐라고 했냐면 최고의 협상을 했다. 미국이 최고의 협상을 하면 그건 우리는 최악의 협상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뿐 아니에요. 쟤들이 그 미국 표현입니다. 쟤들이 지금 선거운동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까지 굉장히 말했어요. 모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은 뭐냐. 그래서 잘 된다. 잘 되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걸 종합해 볼 때 우리가 현덕수가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또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미국한테 급히 60명의 통상교섭단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60명이 80분밖에 협상을 안 했어요. 그거는 하나도 거침없이 미국한테 다 해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가가지고 우리 이제 새 정부가 갔을 때 이 드림이면 어떡할 거예요? 명세서를 명세서를 드림이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거 자격 없는 정부가 한 거 인정 못한다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제 미국도 알아요. 그럼 조중동 동원하고 미국 그거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이 그 미국하고 오지랖 넓게 협상한다고 그렇게 휘저고 지금 저 출국 금지된 피의자가 됐습니다. 맞아요. 곧 특검에 소환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한쪽으로는 내란에 대한 어떤 피의 사실이 있던 그때 그게 우리가 그 당시에 몰랐지만 미국 가가지고 딴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어떤 그 내란의 연장선에서 통상 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이제 떠안고 이걸 동티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고약스럽겠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갔더니 말이야.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저 국무위원도 짐 싸고 있는 거 다시 불러들였잖아. 국무회의 한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똥 씹은 표정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참 이게 국가의 연속성이란 문제가 정진수가 100개까지 치웠지 않습니까? 100개까지 치웠다는 거 아니에요, 관제. 근데 하나 또 빠진 게 있어요. 네. 자, 통상이 바로 앞에 있고요. 트럼프가 제일 주관심사인데 또 김태호가 몰래 따라갔잖아요. 맞다. 김태호가 따라가지고 알렉스 왕하고 한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조선에 대한 한미 간의 워킹 그룹을 만들자. 이 미친 짓 아니에요? 자기 지금 실패하고 내란범위에 있는 그 며칠 안 남았는 대행 정부의 안보실 차장이 가서 한미 조선 나중에 결정해 한미 조선 워킹 그룹을 만들자고 합의했고 두 번째가 한미일 안보 협력이에요. 이것도 들이밀 때는 어떡할까요? 저는 트럼프는 관세를 밀고 있고 지금 보면 미국의 국방부 군부 그렇죠? 국방장관 외국 국무장관은 또 계속 지금 한미를 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저항이 왔을 때 한미를 미는 건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 쪽에 양 압력이 왔을 때 지금 신정부가 새로운 정부 이거 버텨내기가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그 쌍방 압력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좀 저도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바이든 정부 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반도체법이나 IRA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 약속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지 원점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자기들은 마음대로 바꾸고 네. 우리는 전 정부에서 잘못된 의사 결정들을 바꿀 수 있는 권한 없는 겁니까? 결국 보조금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았죠 아직 네. 그때. 예. 아니 지금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국 기여도가 세계 1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2만 5천 명 일자리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요. 네. 최근 3년만. 근데 최근에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만들어줬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를. 거기다가 보십시오. 방위비 분담금이 1년에 1조 5천억 정도 줍니다. 그런데 이걸 현행 2만 8천 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5,200만 현금으로 우리가 5,2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2만 8,500명이 다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지금. 돈이 쓸 데가 없어 쌓아놓고 있습니다. 거기다 1년에 9조 6천억 원의 무기를 사줬어요. 10조입니다. 10조. 이미 10조인데 매년 그러니까 네. 매년 10조예요. 거의 세계 1위입니다. 미국 무기 사는 이것도 아니 아시아에선 한국을 넘볼 나라가 없어요. 가끔- 미국 무기 가끔 사우디가 좀 넘지. 없지. 예. 거기에다가 세계에서 해외 미군 기지 중 가장 현대화되고 가장 넓은 기지를 제공했습니다. 요거 10조 원짜리입니다. 10조 원짜리. 기지가 아니라 신도시 하나를 줘줬어요. 예, 완전히 뭐 그냥 모든 게 다 돼요. 자, 이거도 들렸지.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막 10조 단위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매년 10조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먹어도 너무 뭐 처먹어 놓고 이상 그런데도 10조를 더 달래는 거냐 지금 이제. 그런데 헤그세스가 그러니까, 한 네. 얘기는 네. 뭡니까? 샹그릴라 안보대하고 5월 31일 날 거기서 뭐라 그랬냐? 저기 저 동맹국들이 국방비가 너무 적대. 나토 수준 5%로 높이래. 우리가 지금 2.6%예요. 2.6%에서 그 정도 좀 무지 많이 준 거예요. 이걸 또 더블로 올리라는 거거든. 야, 그러면은 네. 이런 식의 얘기를 다 들으면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말이지. 그래 놓고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헤그세스가 거친 사랑법도 틀림없이 사랑이래. 그래서 내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지. 너무 아픈 동맹은 동맹이 아니다.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 그 있잖아요. 폭력적인 남편이 때려놓고 네. 사랑해서 때린대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 쉽게 얘기해 돈은 더 달라고 하면서 반대편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거 보면은 주한미군은 감축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모순적인 말로 들리거든요. 사람은 줄이는데 돈은 더 달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뭐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이게 이제 노무현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사실 철수냐 안 철수냐 좀 또 이상한 사람이 생각이 정치적인 나는데 얘기를 들리네요. 근데 철수를 하느냐 전면적인 철수를 안 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고요. 줄이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줄이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지금의 육군 중심의 대북 억지 중심의 주한미군을 훨씬 더 기동 있게 공군과 해군으로 바꾸고 전략적인 변화다. 전략이 뭐냐면 네. 한반도만 지키는 게 아니라 빼다 쓸 수 있는 신속 기동군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느냐 하면은 미국은 이게 줄이는 게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뺀다는 식으로 그런 느낌을 줘서 겁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을 사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국이 옛날에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다가 미국이 보니까 한 2000년대쯤 되니까 부시가 보니까 한국 충분히 혼자 지킬 수 있겠는데 오히려 그때는 미국이 우리한테 전자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저기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자기 군대는 다른 데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근데 그때도 우리는 뭐냐면 주한미군을 함부로 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기지가 되잖아요. 네. 여기가 기지되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갈등이 생길 걸 알아서 처음에 반대를 했고 나중에 신사협정처럼 된 게 뭐냐면 진짜 뺄 때는 한국하고 의논하겠다고 약간 미봉책으로 끝난 문제인데 네. 지금 그게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헤그세스도 모든 군부가 얘기하는 거는 대만의 유사시든 뭐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도 동원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걸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냉전 이래 미국이 이 동아시아에서는 대규모 큰 허브 기지에 유달리 집착을 했거든요. 뭐 괌, 필리핀의 수빅만, 클라크 공군기지, 오키나와. 일본의 오키나와, 요코스카, 한국의 평택, 군산 이런 게 뭐냐면은 대규모 기지라 그래서 아이언 마운틴이라고 강철산이라 그랬어요. 이런 게 마치 힘의 어떤 원천인 것처럼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중국의 반접근 거부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군이 현대화되면서 미사일 시스템이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둥펑 미사일이 1만 마일을 날아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중국 해군이 또 괄목할 만하게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기지의 유용성보다는 분산되는 전체적인 네트워크로 해서 기동력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네. 한 군데 다 몰빵을 해서 넣는 식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관점을 바꾸자 이거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안보를 다 통합해 줘야 돼요. 이걸 갖다가 이걸 사일로화돼 있다 그럽니다. 이쪽 미군 따로 저쪽 미군 따로. 네. 이게 이렇게 해서 각기 있는 게 아니라 지휘 체계도 분리돼 있는 게 아니라 뭘 좀 이렇게 합쳐 가지고 전체 기지 네트워크를 좀 뭐랄까 신속하고 기동성 있게 바꾸자. 요 자체는 합리적인 거예요. 이 자체는 합리적인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아시아의 전체 역사, 환경, 지리 이런 부분에서 이런 집단 안보를 하는 지역이 아니라 여긴 다 분할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시스템에 안 맞는 거지 또. 근데 이걸 억지로 그냥 갈아엎겠다 하는 거구나. 거기에다가 안미경중 아까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80년대부터 아시아 태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지역이 된 데는 이 지역에 미중 대탕트라는 기본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베이징을 가서 마오쩌둥을 만나고 키신저가 노벨상을 타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미중 대탕트가 1980년대부터 아시아 태평양의 번영의 어떤 하나의 단초를 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제 깨고 안미경중 하지 말라 뭐 되면은 지난 한 40년 동안 이것이 인도 태평양 아시아에서의 이 황금의 시대가 여기서 그러면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 분할돼 있는 군사를 다 통합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은 뭐랄까 이게 이상주의도 아니고 그냥 미친 놈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우리 국민들 상당수 아직도 그 남북 관계에 기준한 걸로 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국의 전략이라는 건 더 이상 한반도가 남북 관계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이거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한미군은 베네핏보다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보다 이득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비용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동맹의 근본을 누가 흔드느냐면 미국이 흔드는 거예요. 한미동맹의 근원은 한국전쟁이고 대북억지고 그렇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게 가치인데 트럼프는 이걸 어떻게 흔드느냐 하면 지금까지 미국을 이렇게 약하게 시킨 것은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들이다. 미국의 시장을 교란하고 그다음에 안보를 무임승차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트럼프가 이거 근본을 깨고 있고 군부는 아니 우리가 너 필요해 이제.
그러니까 이거 북한이 아니라 너 좀 빼서 써야 되겠다. 너들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의 천병이 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 정말 실용적으로 국익만 생각해서 당장 그만두라가 아니라 이제 따져야 됩니다. 우리도. 트럼프가 자기들이 불리하게 했으니 이제 새로 교정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산에 관세 내놔라. 분담금 내놔라 하자. 우리도. 그럼 우리 이익에 맞게 미국과 적어도 치열하게 협상해서 중간에서 만나야지 이 한미동맹이 우리 국익에 치명적 약점이 되는 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온 겁니다. 네, 붙여서 좀 여쭤보면은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진보 정권이 늘 등장을 하면 네. 미국의 꽃놀이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역대 전부 정부라도 미국을 비판하거나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걸 다 알았습니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도 미국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고 미국을 부인하면서 한국에서 표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진보 정부를 길들이는 방법은 한미동맹을 흔든다는 그것만 줘도 자정작용 알아서 잘한다. 자정작용이 내 거 다 내고. 네. 예. 그래서 꽃놀이 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럼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식 역시 미국 정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대처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솔직히? 예, 그런데 이제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은 뭐냐면은 영향력 차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지금 미국은 작아졌고 한국은 커졌다는 사실이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높은 자긍심과 자존감이 넘치는 아시아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우뚝 섰다는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일방주의는 항상 끝이 좋질 못했습니다. 조지 부시가 그랬습니다. 전 세계의 역풍을 맞이했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그게 더 빨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단 세계 질서가 미국의 폭주하는 일방주의로부터 스스로 회복력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 이것도 조금 더 유념을 해서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어떤 중국을 포위 압박 견제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도 사실 경제적인 공급망은 계속 얽혀 있어서 상호 의존 체계를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관세를 높이고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 하더라도 이 공급망을 인위적이고 폭력적으로 조정해서 탈중국을 한다? 이것에 과연 어떤 국민들이 저는 뭐 음모론자들 빼놓고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중국이 국내 관광객 들어온 게 450만 명. 지금 5월까지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영업자들 지금 폐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조금만 참으세요. 아 진짜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만 500만을 넘긴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우리 내수 아무리 진작해도 500만 명 소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이 올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또 많이 갔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어떤 명동과 남대문과 홍대 입구와 이런 데서 그하고 제가 공항철도를 요즘 타고 다니는데 앉으면은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립니다. 그중에 절반이 중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한한령도 조금씩 풀리고 있고 그러면 올해 9월에 이제 천안문에서 전승절 행사가 있는 것 같고 거기 뭐 우리가 간다는 어떤 건 좀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10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데 이미 시진핑은 거기에 참석하겠다고 정가를 넣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일본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때 한 번도 안 온 시진핑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가 아마 제가 보기엔 한한령이 풀리는 시점이 될 거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잘 요걸 차곡차곡 관리해서 우리가 미국 없이 살 수는 없다 하는 동맹주의자들은 있다 하더라도 와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관광 수입을 늘리는 데서 아 이게 중국하고 친하니까 나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윈윈하는 지점들을 만들고 실용적으로 헤쳐 나가면은 이 외교가 이렇게 어떤 윤석열 때 가치 외교보다 지금의 실용 외교가 왜 중요한가를 난 국민들이 알게 되실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의 그런 그 중국과의 협조적인 측면들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사이에 장애물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미국의 압박을
결기 있게 견뎌내야만 그렇죠. 그날이 오는 거지. 그날이 오는 네. 거잖아요. 그 사이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전 정부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혹시라도 약속했다면 우리가 약간의 파열음을 감안하고 하더라도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느리게 하겠다.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국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느리게 함께 당당하게입니다. 느리게는 트럼프는 계속 지금 목표물을 움직이고 날짜를 움직이고 요구사항을 움직여요. 저는 7월 8일 또 연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봐야 지켜보고. 된다. 그래서 느리게 천천히 가야 된다. 그렇죠. 가능한. 네.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억하시잖아요. 바이든 정부 올 때까지 트럼프 일기에서 시작했던 분담금을 안 했습니다. 바이든 바꾸자마자 1년이나 2년 뒤에 해가지고 우리가 10%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전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함께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많은 미국의 우방국들, 일본, 멕시코, 호주,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EU 같은 국가들과 함께 연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만 빼고 자유무역 수호 연대 같은 걸 만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한미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일이 FTA를 한미일이 세계의 제조업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 한중일이요. 한중일. 한중일 FTA입니다. 네. 한중일이 전 세계 제조업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먼저 하면 오해받겠지만 한일하고 연결시키고 한중일이 연결시켜서 함께 대응하면 미국의 보호주의는 성공 못합니다. 세 번째가 당당하게입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의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10위권,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5위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있는 이 대통령은 조금 강하게 미국에 버텨야 된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느리게 하고 당당하게는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니까 네. 어떻게 네. 보면 이재명 정부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함께의 측면에서 아까 한중일 네. 이제 공동체 얘기하셨는데 일본의 이익 관계, 자국의 판단 좀 어떤 겁니까 지금? 지금 일본도 네. 처음에는 뭐냐면 이시바가 가가지고 아부 얘기라고 불렀어요 스스로. 아부 외교라고. 일본 언론이 이거 아부 외교다. 그래 아부 외교가 성공했다고 처음에 평가했다가 네. 뒤통수 맞았잖아요. 우리 정의선 현대자동차도 31조 아부했다가 뒤통수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자동차 수출이 완전히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일본도 뭐라 그랬냐면 이시바가 우리는 미국과 우리 일본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 먼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접근을 지금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보태서 여쭤보면은 일본이 경제적 이익 관계가 우리와 일치한다는 거 알겠는데 네. 안보적 이익 관계는 어떻습니까? 안보적 이익 관계도요. 네. 이시바는 독특하게 그래서 이시바가 참여원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시바는 그 옛날에 대도공화 공영권과는 좀 다른 아시아주의. 아시아 그러니까 일본은 늘 우익들은 유럽과 미국을 선망해요. 그들의 혀틈에서 우리는 선진국이다. 우리는 구조국가다. 우리는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시바는 아시아주의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대동아 공영권을 얘기했던 제국주의자들은 아시아를 자기 밑에 두고 교두보로 삼으려던 사람이고 이시바는 이 아시아가 뭔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안보적인 측면에도 저는 상당 부분 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왜냐면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그 한국의 경우에는 제가 제 정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은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어보면 중국이 경쟁이냐고 생각하면 그런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이 경쟁자냐? 경쟁자냐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일본에 물어보는 건 일본은 한국도 경쟁자인데 중국도 경쟁자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이해관계를 측면을 굉장히 가볍게 설명했을 때 그런 면이 상당 부분 있긴 있습니다. 어느 구석에서. 예컨대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협력보단 경쟁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또 사실은 우리가 7년 전에 박근혜를 탄핵했을 때는 그때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회복도 빨랐고 또 일본에 대해서 자신감이 그때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꽤 높아졌거든요. 그게 이후에 뭐 한일 관계가 경색됐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꽤나 한국이 커진 만큼 일본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본하고 협력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기는 있는데 뭐 유엔사 후방 기지가 일본에 8군데나 있고 또 미군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의 정부로 보는 시각도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은 일본이 한반도의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해왔고 반대죠. 또 한반도 평화 체제라든가 육자 회담에서도 항상 스포일러 역할을 해왔고 그러니까요. 이랬던 걸 보면은 대한민국의 생존의 이익에 대해서 일본이 과연 우리의 어떤 저 한국의 어떤 국익에 맞는 어떤 거 보조를 취해 왔는가 이 점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죠. 공감대가 네. 좀 부족한 게 그거는 최근까지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역사 문제는 별개라 치더라도 네. 그건 역시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봤을 때는 저는 일본은 같이 가야 될 어떤 소중한 이웃인 건 맞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또 이 주변의 어떤 공정 공영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동반자라는 뜻이지 이 질서를 갈라치기 하고 양극화하면서 줄서기 할 때 이런 의미로 일본하고 협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긴장을 감수해도 될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계속 그 문제가 됐던 게 한미일 협력이란 말을 저도 계속 자문을 했던 게 네. 안보도 되도록이면 붙이지 마시고 안보 붙이지 말고. 동맹이라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실수를 하면 동맹이라는 거 붙이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이라는데 동맹이라고 조선일보 기자가 가짜로 쓰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긴장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동맹은 안 되는 거고 이슈별에 합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 이슈배가 좀 살아남아야 된다. 일본 극우가 있을 때는 바이든 때처럼 한미일 기시다라든지 아베는 한미일 동맹으로 가자는 거고 그 한미일 동맹은 평등한 동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귀속되는 거죠. 네. 그거는 조심해야죠. 우리가 일본하고 안보협력이나 동맹을 하기에 신뢰가 없습니다. 예. 결국은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블록화되고 할 때 사실 한국 일본이 좋은 쪽으로 협력을 하면은 새로운 경제권이 탄생하는 거니까 일본 인구가 1억 아닙니까? 또 남북한도 경제 공동체가 되면은 거의 1억에 달하는 한 8천만 가량 되고 합치면 2억의 경제권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륙 세력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우리도 동북아의 하나의 어떤 지역주의가 생기고 그 지역주의에서 공동의 어떤 그 비전이 나와서 같이 어떤 상생을 모색한다. 저는 이런 지역 통합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지역주의고 이건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의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짜게 자는 얘기고 일본이 아시아의 무슨 지도국처럼 행세하는데 우리가 저기 뭐냐 뭐 흔들어줘야 돼. 소리가 보니까, 네. 뭐 우리가 치어리더입니까? 그 앞에서 흔들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좀 퇴행적 요소가 있어요. 거기에다 인도 태평양이라는 프레임을 저기 아베 총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인도 태평양이 통합된다 이러지만은 인도하고 일본하고 지금 뭐 통합된 경제가 그 얘기가 2007년에 꺼냈는데 지금 15년도 더 지난 지금 와서 보면은 거의 된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허상입니다, 허상. 그러니까 이런 상황 위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는 가장 가까운 근자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망가진 대중 외교 이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 복원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의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 외교잖아요. 그 가치는 자유주의, 인권,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걸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것과 그걸 추구하지 않는 국가와는 아예 단교에 가까운 이 적대 관계가 된다. 이 두 가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외교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가치 외교를 외교에 적용하면 세계의 그 세 가지 가치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거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가 70개국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 지금 미국도 그렇죠. 민주주의 네. 문제가 생기고 있는 나라고 일본도 그렇잖아요. 그거를 상대방이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미일만 그리고 나토까지 나머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국가들은 전부 다 적대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외교를 표방했지만 이념과 진영 외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재명의 실용여기는 뭐냐? 당연히 이 가치를 기반하는 국가들과는 더 깊은 관계로 가고 그러나 거기에 못 미치는 국가들하고도 외교를 하고 관리를 하고 국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뭐냐? 중국과 러시아도 저 북러가 저렇게 됐을 때 윤석열은 어떻게 했냐면 한미를 해가지고 북러하고 상대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러시아와 만나서 북러를 약화시키는 게 외교고 잘못된 중국과 만나서 중국을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진영을 넘는 외교로 다변화돼야 된다. 네. 근데 다행히도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적대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중요성을 알아서 관계를 망치지 않고 멈췄습니다. 그거 다시 재개하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먹기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관계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 돼 있다. 아, 김종대 의원님은 신호가 실제로 오고 이제 있죠. 보면은 뭐 상해 이제 강연도 다니셨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최악이 됐냐면은 상해 우리 교민이 많을 때 10만 명인데 지금 10,000명 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요? 10분의 1 이하로 줄었거든요. 야. 그분들은요. 1991년에 그 한중 수교 할 때부터 건너가가지고 개척을 한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의 반은 중국에서 살고 반은 한국에서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90%가 거기서 저기 쫓겨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남아로 간다든가 아니면 귀국한다든가 하는데 자기 생활 터전을 뺏기고 온 거예요. 즉 교민의 난민화입니다. 교민의 난민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저는 후과라고 보는데 이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200만 교민이 넘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쫓겨나서도. 그런데 중국에는 조선족이 또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네. 이걸 합치면 세계 최대 우리 민족의 중국에 살고 있거든요. 아니 이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푹푹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조선족들이라고 하면 내가 옛날에 심양에 그 사회과학원 방문했을 때는 주된 한국 연구자들이 다 조선족이었는데 네.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래요? 쫓겨나. 그러니까 그만큼 추락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내도 맘 놓고 못 떠나다녀. 거기에다가 상해같이 제일 많이 사는데 90%가 쫓겨나서 아니 세상에 이것처럼 큰 국익 손실이 어디 있습니까? 30년 외교를 그냥 말아먹은 거지. 아니 여태까지 어떻게 해서 만든 우리 생존의 공간인데 이걸 이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냐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유튜브 나와서 뭐 떠드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상해 가면은 전부 다 봐서 여기보다 구독률이 더 높아. 네. 이것도 다 볼 거야 아마 이것도. 아니 그 대중관계 그러하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 주제가 그 남북 관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남북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일단은 트럼프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북한이 안 여는 것 같아요, 문을. 트럼프는 지금 진행되는 것보다 더 과장되게 자랑하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다 정도만 얘기했거든요. 네. 그 말은 두드려냈는데 문 안 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만 나왔어도 트럼프는 이미 떠벌렸겠지. 이미 떠벌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왜냐? 북한으로서는 2019년에 하노이의 트라우마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북한은 정말로 두 국가로 가기로 했고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다고 얘기고 특히 정권이 바뀌면 180도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골이 난다?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출범해야 되냐? 저는 여전히 트럼프가 손 내미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계속 높아지던 남북 간의 전쟁 위험이라든지 긴장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자가 협의를 하고 예. 대화를 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당분간 저는 이 진보 일각에서 나오는 그 희망적 사고가 다시 2018년 again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저는 좀 어려울 거라 봐요. 북한이 그렇게. 왜냐하면 그때 북한이 아니에요 지금. 훨씬 북러 관계 좋죠. 맞아요. 그다음에 네. 핵전력 상승됐죠. 별로 부족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보 관리, 평화 관리, 전쟁 나지 않게 하는 네. 그런 방식은 뭐냐 하면 일단 연결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라도
당장의 남북의 뭐 군사 합의가 재개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중국하고 특히 러시아하고 이 외교 관계를 빨리 회복해서 일종의 지렛대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 남북한에서 전쟁 충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1차원적인 질문인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란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북러 관계가 가까워지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중 관계는? 그래서 중국이 더 중요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뭐냐고 하면 최근에 하는 얘기가 북한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은 그렇게 가까운 척하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원했는 걸 찔끔찔끔 내놓는데 러시아는 1년 시원해. 만에 다 시원하게 다 주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면 실제로 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중국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가져가야지. 그래야 러시아, 북한, 중국이 중북러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틈을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옛날에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니까 그 서운했던 대만이 북한하고 수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관계는 냉혹한 국가 이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계산이 냉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되고 북한이 이제 그 크루스크 지역이나 이런 데서 어떤 새로운 현대적 전술을 학습하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러니까. 하면서 네. 예, 새로운 군사 기술에 눈을 뜨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대규모로 갔다 오면서 국방력이 급팽창을 했고 그러면서 그 저기 닉슨 독트린을 통해 가지고 군 현대화가 추진이 되고 그때부터 한국이 자주국방이 국방의 구호가 그러니까요. 네. 됐던 거거든요. 그때 북한은 이걸 또 저지하려고 울진 삼척에 엄청나게 공비를 내려보냈고 저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이 베트남 파병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 날려보내고 아파치 헬기를 백령도에 띄우고 굉장히 흔들어댄 이면에는 그 무렵이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갈 때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고 도는데 이러는 상황에서 일단 그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북한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어떤 군사 혁신의 모티브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그걸 넘어서는 더 큰 지정학, 더 큰 어떤 그 담론을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된 것이죠. 그게 없이 이 상태가 장기간 방치가 되면은 미래에 가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리하기가 어려운 국면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떤 한반도 경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트럼프가 김정은 잘 꼬셔서 광물 협정 맺어라. 북한에 히토리움 많다. 광물 협정 괜히 하지 말고. 네. 거기 많고 그다음에 원산 갈마지구에 트럼프 타워 세우고 평양 대동강변에도 좀 세우시고 좀 이렇게 한번 전쟁에서 크루스크에 지원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로 하여금 빚을 지게 해서 향후에 그 빚을 사용하기 위한 측면이 더 커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막 절박하게 그렇죠. 북한군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러시아가 오히려 관심 있는 거는 연해주입니다. 이 연해주에 북한과 러시아의 일종의 공장과 기술, 협력, 공급망, 즉 이게 미국이 잘라놓은 공급망을 연결시키려는 네. 그게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가 이거 했다고 북한한테 막 전략무기 기술을 넘겨준다 이건 저는 다 낭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러시아는 그런 중요한 군사 핵심 기술을 전수한 적이 과거에도 지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걸 과장하기보다는 러시아도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고 아직도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평판이 너무 좋기 그렇다면서요.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걸 살려가서 오히려 지금 러시아와 빨리 관계 복원하는 것이 북러 관계의 속도를 줄이는데 더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1대1의 관계만 비춰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최고의 지도자급 회담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잖아요. 네. 그 판문점에서 도보다리 회담을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기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진보 정부가 들었으면 그 남북 관계는 급격한 그 개선이 눈앞에 펼쳐져야만 이걸 성과로 여길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국민들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 평소에 저 북한을 욕하던 사람들도 도보다리 때는 막 8, 90% 지지해서 되는 걸 보니까 지지를 그러니까 하는 될 것 거거든요. 같거든. 예. 네. 그런데 사실상의 기대 수준이 그 정도로 가기는 아까 말씀드린 저는 굉장히 난관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두 국가 교전 국가하고 지금 뭐
외환 유치하려다가 전쟁 날 뻔한 그러니까, 위기 네. 상황을 겪었잖아요.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다시 평화의 중요성이 저는 각인됐다고 봐요. 오히려 남북이 전쟁 위험 없이 걱정 없이 사는 정도만 회복해도 저는 거기에서 충분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 아니, 같습니다. 오물풍선만 안 날라와도 그러니까요. 확산기하고 그것만 해도 250만 적경 지역 주민들은 생활이 달라져요. 귀신 소리 안 들어도 삶의 질이 높아져요. 아니 지금 우리가 무인기를 뭐 보낸 게 기정사실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의혹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남북 관계 대치 국면이고 경색돼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도발을 하는 게 뭔가 그런 교범 같은 일인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북한 그런 일을 크게 벌이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은 오히려 우리가 또는 윤석열이가 올라올까 봐 오히려 겁났던 거죠. 거기 여기에 말려드는 거를 사실 방벽을 세웠다는 말은 공격자가 방벽을 왜 세웁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남한 쪽에서 도발할까 봐 북한이 세웠다는 역설적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의원님은? 네. 그렇죠. 그 북한이 그 신원식, 김용현 장관 시절에 그 많은 무수한 도발적인 언사와 행동을 2010년에 있었다고 하면은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거 수십 번은 그러니까. 네. 일어났어요. 그때는 북한이 정권 교체기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그러면서 어떤 내부의 단합이 필요한 데다가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단절하고 건드려 주니까 보란 듯이 그냥 평양 박치기로 날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2010년 1년 전체가 안보 위기였어요. 맞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뭐 해상 포사격 훈련했지, 아파치 헬기가 무력 시위했지, 평양에 무인기가 날아갔지. 별의별 게 다 있는데도 반응이 없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려울 때 북한이 그 센 말도 안 했어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북한이 무서웠던 거예요. 혹시라도 올라올까 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을 예측해보고 주변국과 어떤 관계 설정이 필요한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이재명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한마디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국민의 이 정도의 지지를 받은 정부가 초기에 지금은 전 세계가 트럼프 버티기다. 그 버티기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대미 취약성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고비를 왜냐하면 트럼프의 시간은 유한하다. 길어야 내년 11월까지다. 좀 참고 견디시오. 의원님이요. 네. 글쎄 뭐 저도 크게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일단은 후속 인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에 이제 차장부터 실무 세팅하고 그다음에 외교안보 부서 인사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거든요. 근데 일단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저기 특히 어려운 게 내란을 겪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내란 세력이냐 이 판단도 굉장히 어렵겠죠. 어렵고 네. 신중하고 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어떤 그 변화를 적절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좀 주변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우리 김준영 의원님 말 맞다나 함께 천천히 네. 이렇게 갈 때 제대로 가는 이런 어떤 포지셔닝으로 조금 한번 전국을 서두르지 않게 잘 운영하시면은 네. 시간이 이제 서서히 우리 편이 될 것이다. 지금 출발이 너무 어렵고 고돼서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너무 강박관념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의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교의 정치비상구는 일요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